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진로진학 상담부장 이진주 선생님입니다. 올해 진학 콘서트는 특정한 날 하루가 아닌 일주일에 거쳐 진학 콘서트 주간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여러분이 치르게 되는 2023, 2024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성여고 진학 콘서트는 그간 선배들의 노력을 보고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주일 동안 운영하는 만큼 나의 노력의 현주소도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언니들만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대입 4년 예고제 다들 알고 계시죠? 대입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건 중3 2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1 8월에는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이, 또 고2 4월 말 혹은 5월 초가 됐을 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각 대학별로 발표되고요. 고3 4월 말에는 수시 모집 요강이, 9월에는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11월에 수능 시험이 치루어지지요. 자, 그럼 화면 보고 있는 1학년들 대답해 보세요.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 뭐예요?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거 올해 8월 말에 발표된 대입 전형 기본 계획 보도자료입니다.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치르는 입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보면 우리 1학년들이 치르게 되는 입시에 수시 모집, 또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큰 틀이에요, 큰 틀. 보면 여러분 수시는 2023년 9월 11일부터 15일에 원서 접수하고 수능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에 봅니다.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리나요? 자, 이번엔 2학년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처를 가본 사람, 오른발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본 사람. 이미 올해 5월에 우리 2학년들이 어떤 전형으로 입시를 치르게 될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행계획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봤나요? 네이버 검색에서 나온 블로그 자료나 유튜브에서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것만 본 것은 아닌가요? 아직 안 해봤다면 오늘 꼭 집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공지사항에서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선생님에게 질문하러 오세요. 이 파일은 각 대학의 입학처뿐만 아니라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대학 어디가 싶을 때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방문하세요. 개인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 얻지 말고 여기 가서 여러분이 입시에 대해 궁금했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여기는 여러 대학의 입시 결과를 다 모아놨다는 것이 특히 장점인데요. 대학이 공개한 입시의 정보는 여기 진짜 다 있어요. 자, 그럼 2023 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23 대입은 올해 3학년들이 치른 2022 대입과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일정 진행도 엇비슷합니다. 9월 13일부터 17일에 원서 접수하고 12월 15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거 지금 수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합격자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수시에 대한 모든 발표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정시 모집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2월 6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달라진 점은 이 부분. 정시에서 예비 번호를 받는 학생들에게 충원 합격을 통보해주는 시간의 변동이 좀 있고요. 최근 입시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추가 모집이에요. 정시까지도 모집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대학들이 추가로 학생을 모집하는 건데, 보면 등록 마감이 2월 28일, 이렇게 입시가 2월 마지막 날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2023 대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 대입은 2022 대입과 큰 틀은 비슷해요. 올해 고3 언니들이 입시에서 변화가 아주 많았거든요. 언니들이 좀 힘들었지 우리 고2들은 언니들 입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치른 입시의 결과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고1들도 이건 고2 얘기네 하면서 흘려들으면 안 돼요. 고1들의 입시는 생기부 기록과 반영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틀은 고2 언니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 대입 얘기에 고1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2023 입시에서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모집 인원은 다소 증가합니다. 교육부에서 2019년에 대학 입학 가능자원이라는 것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학생 수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고 N수생 수를 추정해서
만든 숫자로 2023 대입에서는 대입 가능 자원이 4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024 대입 때는 37만 명으로 추정하고요. 올해 대입 가능 자원이 42만 명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 대입 가능 자원이라는 것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2023 모집 인원이 2,500명 늘었다. 요거 좀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 입시에서 추가 모집까지도 모집하지 못했던 인원들을 2023 입시에 2월시킨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2,500명이 늘어나는 게 그닥 큰 숫자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모집 인원은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올해 언니들이 치른 입시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게 수시 때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2023 학년도는 수시 모집이 전년도보다 늘어납니다. 보면 수시 모집이 78%, 정시 모집이 22%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국에서 봤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대학, 여기서는 수시 모집이 64.7%, 정시가 35.3%입니다.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요?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서울 먼저 볼게요. 서울 지역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16%, 종합으로 32%, 논술 약 7%, 그리고 정시로 37% 정도를 선발합니다. 개별 전형으로 따지면 정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이 교과, 종합, 논술 다 합치면 수시 비율이 정시 비율보다는 높아요. 이번에는 경기권 가볼까요? 경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경기권 보시면 교과가 30%, 학종이 23%, 그리고 정시는 27%예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잖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집 인원에 대해 살펴볼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서울의 주요 대학들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볼까요? 올해 입시, 2022 입시부터 수도권 대학에 지역 균형 전형이 도입되는데 그게 대부분 교과로 선발을 했습니다. 10% 정도 선발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비율 보시면 10% 위아래로 인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대인데요. 서울대 수시는 모두 학종이죠. 서울대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한 교과목과 반드시 응시하도록 정한 수능 영역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꼭 확인을 해서 과목을 정해야 되겠고요. 서울대가 2023 입시부터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고 했죠. 서울대 이 방침이 다른 학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국민대랑 그리고 이화여대는 한 33% 정도네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칸에 있는 학생부 종합, 이 학종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시 40% 확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시에 올인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시를 40% 비율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의 16개 대학이에요. 지금 표에는 이제 15개 대학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수도권은 정시 모집을 33%, 지방은 14%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울의 15개 대학은 41.6%, 40%가 넘는 비중으로 정시에서 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 다 합치면 이게 수시란 말이에요. 보면 서울 15개 대학이 정시가 확대된 건 맞지만 여전히 더 많은 비중이 수시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에서 학생부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번엔 재학생들, 즉 고3들과 졸업생, 재수 혹은 N수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 평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아직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건 2020학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수학이 가나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국어와 수학 모두 10에서 15점 정도 높은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는 어떨까요?
재학생은 1등급 비율이 5.6%, 졸업생은 12.5%, 2배가 넘죠. 그나마 2022 대입부터는 EBS 연계율이 낮아지면서 이 1등급 숫자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상위 대학으로 가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정시로 입학한 신입생 중에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상위 대학일수록 정시에서 N수생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내가 N수하면 상위 대학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한양대 사례를 좀 볼까요? 2020학년도에 한양대는 정시 합격자의 30%만이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학생들의 그 출신 고등학교 비율을 살펴봤더니 자사고가 18.5%로 가장 많았고 일반고는 6.3%였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정시 모집 인원 10% 증가한 거를 고려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약 8.4% 정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산술적인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단순한 환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정시 40%의 확대가 일반고 재학생들에게 넓게 열린 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시 말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은 얼마나 맞춰지고 있을까요? 보시면 A대학에서는 2합 4의 수시 최저 기준을 요구했는데 충족한 학생들이 8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대학은 보면 30%대로 뚝 떨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때 충족을 못한 이 인원들은 죄다 정시로 2월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최저부터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지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3가지는 수시고요. 수능 위주 전형은 정시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네요. 물론 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 반영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합격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최저 기준을 넘어 정시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고 재학생인 여러분은 수능 최저부터 맞춰서 수시를 기반으로 정시까지 노려보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 대비 53명 감소된 인원으로 모집합니다. 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나요? 밑줄 친 학교들은 올해 고3들 입시 때부터 논술 전형을 시행한 학교들로 약술 논술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년에는 홍대 세종 캠퍼스, 서경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합니다. 이런 정보들 언제 제공된다고요? 고2 때 시행 계획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른 기회 전형 모집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꼭 활용해 봐야 됩니다. 지역인재 전형 인원도 늘었는데요. 지방대학들은 지역인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보통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과 전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1학년들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춰볼게요. 1학년들의 입시 큰 틀이 2학년과 같다고 했는데 생기부 기록과 반영에서는 큰 차이가 있죠.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요.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자, 1학년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고2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2 학생들은 자율동아리와 교회 봉사활동 실적이 기재되고 또 반영되죠. 올해부터 그 수상 기록이 학기당 한 건만 반영되었잖아요. 내년에 어떤 거 고를지 2학년 학생들 마음을 정했나요? 그리고 2학년들은 이 독서 기록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1학년들 많은 변화가 있죠. 자율동아리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 수상 미반영, 독서 미반영.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는 할 수 있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반영한다고 하면 이 내용들을 대학에서 보지 않는 것일까요? 평가 요소가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상 이름, 책 제목,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동아리 이름 뭐 이런 것들 한 줄씩을 역량이라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보여지는 학생의 역량은 생기부 다른 곳에서 보여져야 될 것이에요. 자, 수상 경력부터 봅시다.
보면 우리 왜 교과 우수상, 뭐 경시대회 이런 거 상 받잖아요. 이 상에서 보여주었던 학업 역량을 앞으로 어디서 보여줘야 될까요? UCC 대회, 독서 컨퍼런스 뭐 이런 데서 보여준 창의력과 전공 적합성은 어디서 보여줄까요? 봉사상, 근면성실상에 의미했던 인성 영역은요? 사실 뭐 이런 수상 경력이 그 각 능력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를 교과세 측에서 생기부의 다른 영역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 고3 선배의 생기부를 좀 보여줄까요? 이 학생은 수학교사를 꿈꾸는 학생답게 수원수투의 교과세 측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놨는데요. 수업 중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며 다양한 해결 전략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학 내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수학적 창의성도 함께 보여줬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만 쓰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지를 기술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학습한 뒤 미분계수의 적인을 적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다른 풀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독창적인 풀이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학우들과 공유할 줄 아는 인성을 가졌고 수학 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뭐 수학과 관련한 학과를 지원했는데 교사에게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이래요. 그러면 관련된 학과 교수들이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 및 창의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기록이 써져 있으면 정말 대학 측에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기부도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자, 이거는 거점학교에 대한 기록인데요. 뭐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외에도 여러 교과목을 거점학교 수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거점학교를 수강하면 본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과목과 뭐 실험 혹은 창작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교과에 대한 심화 지식과 탐구는 물론이고 그 먼 학교까지 가서 이걸 배우고 수료해낸 과제 집착력, 성실성, 열정 이런 부분들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독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야말로 학문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서 기록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독서를 등한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과세 특, 동아리, 자율, 진로 모든 곳에 독서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수업이나 아니면 동아리, 학급에서 하는 모든 발표, 토론, 보고서 활동 있잖아요. 그걸 다 독서 기반으로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 3학년 김모 선배는 3학년 때 배웠던 독서 수업에서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밝힌 견해, 그것에 관한 글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이 언니가 경제 발전이 행복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 심화 탐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단순한 검색 수준의 탐구가 아니라 행복의 역설이라는 전문서적까지 찾아 읽은 탄탄한 지식 기반을 그 위에서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볼까요? 이거는 제가 쓴 세특이에요. 3학년 한문 시간에 17살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다 읽게 했어요. 그리고 저자 특강을 열어서 희망자들을 듣게 했어요. 물론 저는 읽으라고 했지만 그 중에 안 읽은 학생도 있겠죠? 저자 특강을 열어준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신청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책을 추천해주면 계속 읽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다 쓰지는 않았어도 교사가 책을 추천하면 꼭 읽어오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학업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독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타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융합시켜가는 이런 뛰어난 자기주도 학습력을 보여주었다. 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독서한 경험들을 교과세 특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동아리가 미반영되는 만큼 중요해진 것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에서 탐구 활동을 해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이 만나볼 어떤 선배의 동아리 기록인데요. 이거 3학년 때 기록입니다. 누구나 다 바빠서 동아리 활동하기 힘들 거라고 알고 있는 이 고3 때에도 동아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담당 선생님께서 다 보시고 써주셨어요. 학교 홍보반이었는데 다른 학교 홍보 동영상을 분석했고 또 보면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영어로 학교 홍보 PPT를 제작했대요.
여기서 교과 영역도 보인다, 그죠? 그리고 아마 이 학생이 학교 홍보 영상 만들어서 대회 수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언니는 수상이 반영되니까, 한 개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걸 뽑았으면 이 기록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본인이 희망한 전공이 광고 홍보학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학종으로 합격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동아리 기록이었다고 봅니다. 교회 개인 봉사활동은 미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교내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의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학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생기부 들어가면 하고 안 들어가면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 할 건가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기록이 들어간 듯 좋은 퀄리티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서울의 대학들은 여전히 학종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애 같은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은 더 진짜가 되어야 돼요. 면접 꼬리 질문 몇 개 던져보면 이 학생이 찐인지 아닌지 다 나오거든요. 대학들이 학종에서 도대체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하는지 알고 싶다면 올해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한성여고 선택과목 안내서 18페이지를 꼭 읽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표도 나와 있고요. 더 자세한 설명들이 그 책자 안에 있답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생기부를 통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뛰어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것이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진 못하더라도 어떤 과목에서 유독 뛰어난 혹은 좋은 성취를 보였다거나 교과 세특마다 학습 내용을 심화하여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거나 학급에서 보여준 소소하게 보여준 그런 따뜻한 인성이나 문제 해결력들도 모두 다 소중합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을 보고 싶어 하시고 적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1학년들 입시 때 자기소개서 폐지되죠? 아싸, 자소서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나요? 자소서는 물론 병폐도 있지만 생기부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을 쓸 수 있는 최후 변론의 기회였어요. 교사 입장에서 기술된 생기부와는 달리 자소서는 학생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대학 측에 할 수 있었죠. 그런데 1학년들은 이런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 생기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차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1학년들은 학종에 지원해도 다른 서류 내지 않아요. 대학은 생기부만 보고 여러분을 판단해서 면접 대상자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이번에 동덕여대 통계정보학과에 학종으로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입니다. 선생님은 이 언니의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종합의견이 이 언니 살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부풀려 쓰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언니였대요. 지금은 퇴임하신 수학선생님이 이 언니를 아직 기억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업을 잘 들었고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아주 친절하게 문제풀이를 설명해주던 학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수학뿐만 아니라 학급 활동에서도 적극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 잘 기록돼 있잖아요. 저는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을 대학에 추천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요? 대입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그리고 내가 오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 갭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크고 작은 갭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차이를 줄일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뜨겁게 노력할 때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교과 전형 위주로 그리고 수능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야 해요. 중위권부터는 교과 외에 학종도 활용할 수 있겠죠? 3, 4등급 대 학생들에게는 논술 전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내신과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서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다 보면 수능 성적이 더 좋아져서 수능 최저가 아니라 수능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수능날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본 여러분의 목표 대학을 3, 4개 정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학교의 입학처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 입시에 해당하는 자료도 찾아보고 이미 나와 있는 올해 수시, 정시 요강도 확인해보세요. 그 자료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가르쳐줄게요. 그리고 어디가에 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수능 최저 목표를 정해봅니다. 이건 최소한의 선이에요. 먼저는 4등급 2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3등급 2개, 그 다음은 2등급 2개. 내신과 함께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한성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낫기 모든 과목 다 1등급 받아도 안 돼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거 비슷하게 한 언니들이 이번 수시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거두었어요. 입시의 결과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초긍정의 마음으로 매일의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게 끝까지 버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으며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자 읽을 수 있나요? 정성성이라는 한자예요. 왼쪽에는 말씀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룰 성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인생 살고 싶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망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정성을 쏟아야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그리고 2022학년도에 우리 한성인들 모두 자기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만나게 될 언니들의 이야기도 기대하시고 학교 빠지지 마세요.